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1월입니다, 일요일. 이거 날씨 좋은데, 아, 그냥 방구석에서 틀어박혀 있죠, 저는. 오늘, 뭐, 일요일이고 하니까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뭐 아침에 잠깐 보다가 보니까, 정신병자들이 좀 몇 명이 보여가지고, 뭐, 정신병자야 뭐 항상 있긴 한데, 좀, 그냥 눈에 좀 거슬려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 제목도 이제, 정신병은 진보 보수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계속 이제 기사도 나오고 보도도 나오는데 어, 제가 아마 한 7년 정도? 17, 8년 정도? 20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아마 서울에서 근무할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어, 집이 마산이니까 명절 때 이제 마산을 내려왔죠. 그게 아마 추석이었을 겁니다. 날씨가 춥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당시에 이제 그 고모님이 이제 마산에 계셨거든요. 뭐 고종사촌 형, 고종사촌 누나들도 있었고. 그 이제 오랜만에 이제 와가지고 고모님을 뵈러 갔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2004년이나 5년쯤이었을 거예요. 창원이 이제 그때 막 이제 한참 이제 뜰 때였죠. 창원의 그 상남동도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그때 그 고종사촌 형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저 창원에 가면 그 뭡니까 창원시청 있는 그쪽에 창원시청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쪽 그 남산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마산 방향에서 쭉 가다가 로타리를 싹 돌아가지고 이제 그쪽이 이제 그 창원 남산동 방향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딱 그쪽으로 들어가자 들어가고 바로 조금 앞에 보면 이제 왼쪽으로 5층짜리 그러니까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아파트라고 해야 될지 빌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17개 동 있는 그러니까 그쪽 동네가 그 당시에 이제 어 대부분이 보통 뭐 5층짜리 아파트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그 창원이 이제 막 그 상남동 그쪽이 상남동 근처니까 막 개발이 되면서 막 이제 땅값도 올라가고 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그래 이제 그 고종사촌 형이 이제 이제 그때 만났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재개발도 들어가고 할 거니까 이제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저렇게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뭡니까 자기 집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자기 아파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아파트 단지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근처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속으로 아니 그래 뭐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안 오르고 이제 자기 그 동네만 딱 올랐으면 그건 오른 게 맞죠. 10%가 올랐든 20%가 올랐든. 근데 다른 데도 어차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 올랐는데 자기 아파트가 20% 30% 오른다고 그게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로부터 한 이제 7, 8년 지났죠. 2012년? 제가 그 교원 빨간편에서 그 저기 전집 배송 일을 할 때였으니까
저기 어딥니까? 그래, 저기 사직동, 거기가 사직동이 맞나? 부산에. 그 사직동에 이제 가면은 그 당시로도 이제 지어진 지가 한 2, 3년? 2, 3년 정도밖에 안 된 그 롯데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기, 어, 그 연산동에서 사직동으로 쭉 들어가는, 그러니까 연산 로타리에서 쭉 사직동으로 가는 그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사직 운동장 거의 다 와가지고 그 교차로 앞에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세개동인가 네개동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배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아마 그 동에 이제 사는 아저씨들이겠죠. 아저씨 둘이서 이제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저들끼리 인사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 값 올랐다고 막 서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뭐 생각은 비슷했죠. 아니 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세 채 네 채 갖고 있으면 오르면 좋죠. 왜냐면 뭐 팔면 차익을 남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봐도 뭐 그래 그 아파트 그거를 뭐 몇 채씩 보유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단데 그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지 그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아파트 값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일반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비싼 곳이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그 유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일하다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뭔가 좀 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논리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 여기도 보시면 아파트가 뭐 20억, 이 보시면 84제곱미터면 이게 30평이 안 되잖아요. 25평 정도잖아요. 25평 정도. 나누기 3.3을 하면 25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전용 면적이 25평이니까 원래 그 나오는 걸로는 치면 한 30평 정도? 30평대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이런 아파트가 25억 한다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 말이 됩니까? 땅값이 비싸면 땅값이 비싼 거에 대해서 조금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인데 25억이면 아니 이따 빼고 그 25평이니까 25평에 25억이면 평당 1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당 1억. 자재를 금으로 쓰지 않는 이상 한 평 짓는데 1억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건설이나 이쪽 잘 모릅니다만 아무리 어, 고급스러운 저 자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가는 500 이상 안 들어갈 거거든요. 아무리 고급을 쓴다고 하더라도 진짜 금으로 도배를 하지 않는 이상.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냥. 그래 아주 막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평당. 그러면 만약에 25평이면 2억 5천 아니에요. 2억 5천. 그런데 매매가가 25억? 이런 걸 보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아니 진짜 아무리 고급스럽게 짓고 서울 땅값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25평짜리면 진짜 아무리 비싸게 받더라도 10억 밑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 밑으로.
땅값이 비싼 걸 감안하더라도 진짜 최대라 보더라도 10억도 아니죠. 한 7, 8억 밑으로 나와야죠. 아무리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금액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서도 나라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뭔가 국가가 지금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저 그냥 저기 어딘가에 저 아파트라도 뭔가 하나 있으면 친구들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야 뭐 아파트 가격 이번에 얼마 올랐다고 그런 자랑질이나 하고, 친구나 누구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니는 어느 아파트 사노? 이런 거나 묻고. 이게 정신이 썩은 거예요. 정신이 썩은 거. 다 정신이 썩은 거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부산에 저기 진구 양정에 가면 그 송상현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LHS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분이 작년인가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아파트 값이 오르면 뭐냐고. 올라봐야 어차피 저기 뭡니까 뭐 세금 더 나오고 뭐 저 뭐야 그 뭡니까 그 의료보험료 올라가고 좋을 게 없잖아.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그래도 아파트가 오르면 좋지 않냐고. 그냥 아마 그 좀 올랐나 봐요. 자기가 처음 분양받았을 때보다 그 저기 아마 완공된 게 이제 한 4년 정도? 아마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뭐 그 앞에다 대놔놓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제가 그걸 분명히 아니 뭐 서너 채 있어가지고 차익을 남길 수 있으면 오르는 게 좋지만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올라서 뭐 할 거냐고. 거기다가 어차피 주변도 다 오르는데 오히려 더 오르면 더 올랐지. 그럼 그걸 팔고 만약에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옮겼을 때 돈이 남아야 그게 돈을 번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그걸 만약에 팔고 다른 데를 가겠다고 하면 비슷한 규모로 오히려 돈을 더 대출을 받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파트가 오르면 좋아해요. 이것들이 미친 것들 아니야, 미친 것들. 지금 이거 어느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대표님이 항상 한 작년 정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조만간에 아파트 값이 그 뭐고 거품이 꺼질 거라고. 이게 지금 보세요. 20억 하던 게 한두 달 사이에 1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5억이 그럼 이거 20% 빠진 거 아니야? 아니, 순식간에 이렇게 막 뭐 10%, 20%가 빠진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물건값이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한꺼번에 막 10%, 20%씩 이렇게 빠지지는 않죠. 이게 이렇게 빠진다는 건 뭡니까? 이 빠진 게 일단 거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품. 이게 만약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금씩 오른 거라면 한꺼번에 이렇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5억에서 21억, 16억에서 14억, 27억에서 24억, 10억 9천에서 11억에서 8억. 한두 달 사이에 5억, 5억, 2억, 3억, 3억 이렇게 빠지는 게
그 이거 이제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장기 침체로도 갈 거라고. 일본처럼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그 시점에도 도달했다는 거죠. 답답해도 이 얘기를 한 작년부터 저한테 했었어요. 그 작년, 재작년, 특히 저 지난 정권 동안에 집값 오른다고 흔히 말하는 연끌 해가지고 수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억짜리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러면 최소한 한 5억 정도를 만약에 대출을 끼고 5억 정도 대출을 끼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계속 떨어지면 금리 계속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거 떨어지는 대로 그냥 가만 놔두나? 담보를 더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얘기하지만 이걸로 장사해 처먹은 새끼가 그 강용수, 특히 대표적으로 강용수 그 새끼 아니야. 뭐 저기 아파트 가격이 뭐 뭐라더라 100억까지 갈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쳐 씹으려는데 그런 새끼한테 가가지고 맞아 맞아 하면서 집도 줄도 없는 새끼들이 슈퍼챗 싸주고 이게 진짜 정신병자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아니 100억짜리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100억짜리 아파트를 아니 그 근처에 가보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돼요? 아니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10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신방말로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뭐 한 2, 3억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에 순수하게 버는 돈이 한 2, 3억은 돼야 대출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100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번 그 맛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기껏 벌어봐야 그래 한 200, 300 벌면서 그런 개소리를 쳐 씹으는 데 가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것도 개소리가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박수치고 그런 데다가 슈퍼챗 싸주고 그런 정신병자가 진짜 최소 90에서 95%가 맞다니까 우리나라에. 보세요. 만약에 그래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대출을 끼고 샀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를 대출 끼고 샀다. 그럼 계속 떨어지면 이 계속 떨어질 거면 떨어지고 떨어져 하다 보면 10억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 밑으로. 그럼 대출을 10억 받아가 샀는데 10억 받아고 자기 돈 10억하고 같이 해가지고 20억짜리를 샀는데 10억 이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게 9억 8억이 돼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지 뭐. 빚 때문에 올라앉는 거지. 그 언론에서도 이런 거 보도를 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요. 아니 그리고 그래 진짜 아니 이런 아파트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아니 1%나 돼요? 1%나? 한 달에 벌이가 200, 300밖에 안 되면서 이런 수십억짜리 아파트 얘기하면 그 몰려가가지고 아니 99%는 평생을 가도 이런 아파트 못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9%는 평생을 가도 이런 아파트 못 산다니까.
아니, 제가 한 번씩 비교하는 게 뭡니까? 연봉 실수령액 5천, 실수령액 5천이면 최소한 세전으로 따지면 7천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받으려면 최소한 한 재벌 그룹의 과장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연봉을 세후 순수하게 받는 연봉이 5천일 때 이 사람이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0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저금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5천만 원을 갖다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년을 모아야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금액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걸로 가지고 뭐 부동산 계속 오른다 하면서 100억 갈 거다 하고 그런 개소리쳐 씹으는 데 가가지고 수프채 쏴주고 집도 줄도 없는 새끼들이. 이 나라 전체가 그냥 정신병이 걸린 새끼들밖에 없다니까. 안 그래? 버릇 새끼들. 근데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씨발 솔직히 저는 지금의 한 70% 80% 이상 부동산이 폭락하기를 저는 바라요, 솔직히. 뭐 남이야 잡아지든가 말든가. 솔직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가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30억, 40억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런 거 들으면 뭐 좀 이 국가 자체가 뭐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 안 드나? 아니, 미국 보세요. 미국 보면 그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만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한 100만 달러에서 한 150만 달러 사이만 있으면 어마무시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집에 뭐 잔디밭도 있고 뭐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풀장도 있고 큰 마당이 있고 한 그런 집을 살 수 있다니까. 대지가 뭐 한 500평 600평 정도 되는. 물론 도시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정말, 제가 이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미국 아니면 유럽 쪽에 영화 같은 걸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강도라든가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 보통 그 털 때 단위들이 나와요. 자기들이 강도를 하거나 할 때 은행 같은 걸 털 때 100만 불 정도, 보통 100만 불 정도를 얘기해요. 보면 이 100만 불이 얼마입니까? 딱 따져서 지금 12억이잖아. 12억. 우리 돈으로. 그럼 우리보다 엄청나게 잘 사는 미국, 그리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에서도 100만 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인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억, 20억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10억, 20억을. 자기가 평생을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0억 모으기가 힘든데, 그런데 뭐 조단위도 지금 우습게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5천만 원을 은행에 꼽았을 때 20년이 걸려야 1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자부터 뭐 조금 더 오르긴 하겠죠. 그래 봐야 뭐 11억이 되겠어요. 12억이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씩 은행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400만 원씩. 은행에 400만 원씩 꼽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순수하게 1,000만 원은 벌어야,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야 이 정도, 세금 떼고 다 떼고 순수하게 1,000만 원은 자기한테 떨어져야 이 정도를 그 은행에 꼽아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이것저것 다 쓰고. 뭐 한 600 벌면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700 벌면서 이렇게 꼽을 수 있나? 저처럼 만약에 혼자 살면 뭐 충분히 뭐 한 600만 벌어도 뭐 이 정도 꼽아 놓을 수는 있겠죠. 그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사람 지금 뭐 10억, 20억도 우습게 하는데 1조 단위, 이 조라는 단위도 지금 우습게 알고 있어요. 하다 뭐 추경이다 뭐다 아니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워낙 막 이 돈 푼다고 해가지고 뭐 9조, 10조 막 50조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많이 해나오니까 조 단위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이 1조라는 돈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비교하기 이제 가슴 저기 딱 그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1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에 안 넣어놓고요. 그냥 현찰로 쌓아놓고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매일 매달이 아니고 매일요. 매달이 아니고 매일 1,000만 원씩 매일 1,000만 원씩 28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280년을 280년이면 10대를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대가 30년 그럼 9대. 그럼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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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때까지 이걸로 아마 수익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루에 1,000만 원씩 그냥 계속 그냥 빼다 쓴다고 했을 때 하루, 한 달이 아니고 하루예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쓴다고 보면 28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280년. 그럼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럼 거의 30배잖아, 30배.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 1조 다 쓰려면 그러면 3, 3은 9. 한 8,000년 걸린다는 얘기냐, 8,000년. 수익, 뭐 돈벌이 하나도 안 해도, 돈벌이 하나도 안 해도, 한 달에 계속 그냥 1,000만 원씩 쓴다고, 그냥 쓴다고만 했을 때, 거의 10,0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10,000년 가까이. 여러분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아주 우습게 알아. 와, 나 진짜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 궁금하다니까요. 집도 절도 없으면서 재산이 신고한 금액만 81억 있는 놈한테 수프채 싸주고 거기다가 거의 신격호를 하고 정신병자 천국이라니까요. 정신병자 천국. 그리고 안보로 손 맞잡은 한미일. 그러면서 이제 또 토를 날죠. 한일 관계가 耿耿. 이게 YTN에서 이제 한 뉴스였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한일 관계가 악화된 거를 일본 쪽으로 다 몰아가요. 일본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계속 몰아가. 저번에 제가 그 세계일보 기사 한번 보여드렸죠. 그 해상 초계기. 그거는 한일 관계가 악화된 약간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겠죠. 어차피 감정 자체가 양나라 다 그 좀 그거 하니까 민감하니까 결국에는 그 뭡니까 저 죽창 가고 뭐고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서 그런 거예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조국이나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실력도 안 되면서 무시하고
반일 선동이나 하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니까. 그런데 모든 지금 언론에서 그거는 뭐 조중동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을 욕하는 언론은 단 한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중 감정을 그 자극하는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니 단적인 예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저 왕이인가 그 새끼 우리나라로 치면 그 외교부 장관 그 새끼가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문재인이 그때 대통령일 때 문재인 어깨 툭툭 치는 거 만약에 일본 총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런 걸 보면서 뭐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다 쓰레기 새끼들이지. 그런 쓰레기들이 쓰재끼는 사설, 뭐 논평, 칼럼을 갖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읽어가면서 고인 빠른 새끼들은 또 뭐고 또 그런 놈들한테 몰려가가지고 와 정확한 논평이라고 아니 씨발 논평은 무슨 논평이냐 그냥 조중동에서 저기 쓰재끼 놓은 거 그냥 그대로 읽고 거기에 뭐 지 생각이라고도 없는 거 그냥 몇 마디 덧붙이는 그게 단데 그게 무슨 씨발 논평이냐고 와 참 씨발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오로지 토끼형 때문이라고요. 토끼형. 그 나토 가는 것도 뭐 그 뭡니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이렇게 4개국이 최초로 초청받았다고 다그 최초로 초청받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호주도 뉴질랜드도 여기는 백인들의 식민지였고 지금도 쉽게 말하면 백인들의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선진국,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줬던 선진국이 일본이었어요. 일본 이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 토끼형이 아니고 만약에 또 어리버리한 그런 새끼가 만약에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만약에 뭐 이재명이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과연 나토에서 우리나라까지 초청을 했을 거라 생각 드세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다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럽이 선진국이라거나 뭐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번에 일본, 뉴질랜드, 호주하고 같이 초청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를 일본과 같은 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덕이겠어요? 누구 덕? 그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제대로는 뽑았는데 아이고 뭐 어쨌든 뽑은 것 때문이라니까. 보세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가장 강력하고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우리 세 나라가 함께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화닥화닥 하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소위 진보고 뭐 보수고 할 거 없이 다 개새끼들 병신 새끼들이었다니까. 그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나라들이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제1세계가 봤을 때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토끼 형이 당선되면서 완벽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그 나라가 이 지금 그 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 우리 토끼 형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화닥화닥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이 버러지 새끼들만 무시를 해, 무시를.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놈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저거한테 자리 안 준다고 물고 씻고 뜯고 있고, 그런다고 자리 줄 것 같아, 이 새끼들아. 아니 그러니까 제1세계의 국가들이 지금 우리 토끼형 때문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좋아가지고 그만큼 흔히 말하는 국격이 지금 단박에 대통령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바닥에 있다가 이거는 수십 계단 뛰어 올라다고 볼 수 있죠. 수십 계단 한 방에. 그런데 이 새끼들은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조장하고 선동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한일 관계는 일본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하고 있고요. 참,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어, 희망을 많이 갖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가끔씩은 진짜 걱정도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민도, 수준이 너무 쓰레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돼요. 그리고 아까 그래 이제 저 유튜브 잠깐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영상에서 뜨고 있길래, 진짜 이 쓰레기 새끼들 진짜. 오늘 아침에도 그래 이걸로 이제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선거 조작했다. 아니 물론 뭐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그 딱 뜨길래 그냥 잠깐 들어가서 이제 들었는데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선거 안양시 동안구 사전투표 전산 조작 분석 결과 조작률 해가지고 김은혜 10% 조작했고 황순식 30% 조작했고 강용석 50% 조작했다. 이 2700표, 100표, 200표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김동연 쪽으로 넘겼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아니 지가 신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뭐 이거 2745표를 조작했다는 걸,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숫자를 어떻게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 2745표를 조작했고 104표를 조작했고 214표를 조작했다 이런 소리를 쓰부리면 이 의심이 안 드나? 아니 내가 저기 사전투표 그 뭐 이걸 딱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거는 저기 중앙선관위에 그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엑셀 파일로 다 나와 있죠.
그럼 그거 보면 정확하게 몇 표를 이렇게 조작했다를 어떻게 이걸 알아요? 이거는 만약에 조작에 했던 놈이라도 자기도 몇 표를 조작했는지를 모를 텐데, 자기도 몇 표를 정확하게 조작했는지 모를 텐데, 공병호 같은 이런 새끼가 이걸 어떻게 그냥 그 데이터 시트만 보고 10% 2745표를 갖다가 조작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런 의문이 안 드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아침에 그래 뭐 한 몇천 명 정도가 그 붙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또 토끼 형 욕하고 있고 아니, 이런 식으로 진짜 광범위하게 조작을 할 정도였으면 우리 토끼 형 안 됐다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손을 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에도 보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정말 정확하거든요. 일부 몇 개를 빼놓고는 지방선거 결과 보세요. 지방선거 결과를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그 이재명이 뭐 한 39%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저 문재인이가 41을 받았기 때문에 40%를 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었죠. 왜냐하면 비토 세력이 워낙 많으니까, 비호감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48대 47이 나왔죠.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조작한 게 맞아요. 그때 제가 한 최소 3에서 4% 정도 조작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42, 43 정도는 나온 게 맞아요, 이재명이가. 그리고 이게 왜 얘들이 그러니까 뒤집지를 못했냐. 시간과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빨갱이 있을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 거의 모든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조작질을 할 수는 없어요. 선관위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애들만, 그냥 쉽게 말하면 홍어들만 모아가지고 절대 발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그런 인물들만 모아가지고, 특히 지난 대선 때, 3월 9일 대선 때 워낙 또 우리 토끼 형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워낙 주니까 얘들이 시간도 촉박하고 워낙 또 겁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불안한 인물들은 안 쓴 게 맞아요. 안 쓴 게 맞아. 그리고 이전에도 맞을 거예요. 이전에도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아무리 저거들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한번 전례가 있잖아요. 3.15 부정선거로 다 사형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냥 우리가 말하는 늘공은 크게 막 정치색이 크게 없이 그냥 늘공은 이런 데 가담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4.15 총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또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 제대로만 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숫자가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기고 지고 정도는 거의 99.9% 맞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총선 때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모집단만 제대로 뽑으면 정확하게 산출된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253개입니까 지역구가? 그러면 250개 치고 이 250개에다가 다 계속 돌렸을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돌려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기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지는 데는 절대 손을 못 댄다니까. 그리고 이건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제 예상은 그거예요. 이 당시에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어,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는 게 아마 민주당 계열. 그때 뭐 무슨 위성정당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는 게 아마 120석 정도는 나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습니까? 제 생각에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기는 데가 한 70개 정도?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차범위를 벗어난 데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253개 중에서 한 190개 정도는 어차피 결정이 나 있는 상태가 맞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거, 오차범위 내에서 지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오차범위를 보통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5에서 3.5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차범위를 그냥 한 5%라 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 190개 빼고 나머지 한 60개 좀 더가 오차범위 동률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거, 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지점에서부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는 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률인 거부터 해가지고 이쪽 거를 다 조작을 했을 거 아니야. 이쪽 거에다가 표를 좀 집어넣으면 이거는 다 자기들이 가져오잖아. 일단. 그리고 여기 동률에서 지는 거, 그러니까 0에서 5%까지 지는 거, 여기서 오차범위 차이가 적은 지역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작업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이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대로만 인원조사하면 99.9%가 맞다니까. 그 퍼센티지가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나왔잖아. 봤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는 데는 어마어마무시한 그 인원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이런 데다가 뭉텅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 만든 게 그래 180석이지. 그리고 만약에 안 집어넣어서도 그때 제가 방송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다대표 형님하고 그때도 이제 한 번씩 술 마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택시도 타고 좀 그래서 이제 다대포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고 했는데요. 그게 아마 투표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한잔 하고 이제 그래 좀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이제 그 택시 타고 택시를 탔어요. 그때 어차피 저 지하철이 늦었으니까. 택시 기사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아마 그때가 아마 그 저 뭡니까 그 민식이법 민식이법 통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물어봤어요. 제가 기사한테 이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 뭐 민식이법 때문에 좀 힘들지 않냐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래 뭐 수긍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욕을 하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 아니 그래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술도 한잔 땡 김에 좀 싸웠죠. 뭐 그렇다고 뭐 머리 뜨고 싸운 건 아닌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래 딱 와가지고 그때 다대표님 통화를 했죠. 술이 된 상태에서 밤늦게. 그때
그냥 그 전부터 저번에 얘기했듯이 다대표 형님은 이 공병호 이 새끼하고 황교안이가 저 공천하는 걸 보고 저한테 몇 번을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공천한 것 같다고. 거기다가 부산도 분위기가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때 저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그냥 민주당이 최소한 160석은 가져가겠다. 둘이서 그 얘기 했다니까.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한 20개를 더 가져갔죠. 그래서 저도 약간 의심을 했어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때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새끼가 공천 개판으로 해가지고 이 새끼도 거의 퇴출될 분위기까지 갔었어요. 채널에도 보면 공천 잘못한다고. 그리고 이 새끼 그때 뭐였습니까? 뭐 그 젊은 기집애 하나 공천했는데 그 얘하고 무슨 관련 있는 어떤 사적으로 관련 있는 애다 해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을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독자들한테도 욕 처백이 듣고 막 유튜브에서 그 막 거의 목숨줄이 끊어질 정도 상황까지 갔는데 그걸 반전시킨 게 이 새끼가 부정선거였잖아. 이걸로 판때기 뒤집어가지고 지금까지 이걸로 지금 장사 해쳐먹고 있잖아요. 이 쓰레기 맞다, 이 쓰레기. 그 이딴 새끼가 이 분석이랍시고 뭐 김은혜 2,700만 원 5표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어떻게 믿어지지? 이게 털끝만 군도 의심이 안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조작한 새끼도 자기가 몇 표를 조작했는지를 모를 텐데 아니 조작을 한 그 새끼도 정확하게 모르는 숫자를 공병호 이 새끼가 그 정관위에 올라와 있는 그 데이터 시트만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조작을 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죠? 아니 이거는 천재 수학자라도 못한다니까 이거는. 천재 수학자라도 이렇게 못 집어낸다고요. 이거 어떻게 집어낼 건데? 아니 그냥 약간의 의심이 간다. 이런 정도면 그런 거는 충분히 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잖아. 이런 거는요. 조금만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제가 그랬잖아요. 김은혜 분명히 이길 수 있었다니까. 최소 10,000표 정도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고. 최소 10,000표에서 한 4, 5만 표 정도 차이로. 근데 졌어요. 그 원인은 강용석이, 강용석이가 단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강용석이가 막판에 그 건물 가액을 178억인데 왜 그 162억으로 신고했냐. 이것 때문에 진 거라니까? 참. 이런 인간은 진짜 깜빵에 가야 돼요, 이거. 이런 새끼들은 깜빵에 가야 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왜 다른 데는 안 해? 다른 데는. 충청 특히 그래, 예를 들어서 경남이나 이쪽, 영남 쪽이야. 그래, 뭐, 이제 텃밭이니까 못 건드린다 치더라도.
아니 씨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것도 표차가 얼마 안 났잖아. 왜 거기는 이겼을까? 왜 거기는 저기 저 소위 요 빨갱이 새끼들이 졌을까요? 아니 여론조사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 세종, 대전, 경기 요 세 군데는 정말 박빙이었잖아 여론조사 자체도. 그리고 결국에는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럼 왜 대전하고 세종은 빨갱이들이 왜 졌을까? 아니 이걸 만약에 조작을 할 정도였으면 세종하고 대전도 조작해가지고 뒤집었어야지 결과를. 왜냐? 그거 그래 한뭉팅이만 넣으면 돼. 한뭉팅이만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이. 이걸 분석이라고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또 거기 몰려가가지고 부정선거다 부안해동하는 새끼들. 그게 버러지가 아니고 뭐야?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지적을 하려면 그래도 가장 먼저 상식에 기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에. 그 이성에 기반을 해야 되고 그 논리에 기반을 해야 되고. 이 아무런 상식도 이성도 논리도 없는 이런 개소리잖아요. 개소리.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조작할 정도면 있으면 12대 5가 나올 수가 없지. 시발 상식적으로. 어? 아니 이걸 조작하는 놈들이 그럼 다른 데라고 조작을 안 했겠어요? 정말 그래 뭐 표차가 아예 너무나 심할 때인데 빼고 뭐 충남 충북 어차피 현 그러니까 현은 그렇죠 현재죠. 아직 다음 달이 돼야 그 인수인계가 되니까 현재 자기들 텃밭이었던 충남 충북 대전 계룡 이 네 군데 적어도 이 네 군데는 작업을 했어야지. 근데 왜 여기는 네 군데는 자기 작업을 안 했을까? 그 진짜 나라가 썩기도 썩었고 이 국민들 정신 상태가 완벽하게 다 그냥 애초에 그래 막 저기 수준이 딱 그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우리나라는 북조선처럼 사는 게 맞다니까 이 수준에는. 이 국민들 수준에는 북조선이 정확하게 맞아요. 북조선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딱 맞다니까 이 수준에는. 이 땅의 수준에는 이재명이 같은 놈이 딱 맞다니까 씨발. 그래서 내가 댓글을 또 하나 달았죠. 이거였거든요. 그 제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아마 블라인드 처리시켰을 거예요. 뭐 안 들어보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냥 야 이 병신 새끼야 아직도 부정선거 선동질이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난 총선 때 너하고 황교안이가 공천을 개판으로 해서 총선에 진 건데 그걸 회피하고자 이렇게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 그 중요한 건 또 이 새끼도 보니까 출신이 통영이더라고. 공병호 이 새끼도. 아유 진짜 쪽팔려서 씨발 진짜 그제 통영. 아씨 그럼 어머니가 또 통영인데. 아 참 이 씨발 그제
그제 통령 씨발 저것도 그냥 그 바닥에 깔아앉히든지 해야지. 임은 나오는 새끼들 자체가 이런 쓰레기 새끼들밖에 없어요. 쓰레기 새끼들. 대통령은 둘이 나왔는데 씨발 둘 다 나라 말아 처먹고. 그 뭐야? 김기춘이도 씨발 출신이 그제잖아. 김기춘이도 출신이 그제에다가 그리고 김기춘이는 또 중학교 선배야 또 씨발. 그 보면 그제 마산 부산에 어쨌든 인물을 많았는데 그 대부분이 다 씨발 나라 말아 처먹는 인물들이었어. 뭔가 자기가 주장을 하려면 상식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누가 들어도 거기를 좀 최소한 좀 끄덕일 수 있는 그게 인정은 안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다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씨발 주장을 해야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광신도 뭐 한 1000명 정도? 1000명에서 뭐 한 5000명 사이 정도 모아놓고 이런 개소리를 쳐 씹는 거야. 그럼 또 이 새끼들은 또 그래 맞아. 아니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댓글 쓰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시청자가 만약에 한 5,000명이면 솔직히 댓글을 하나라도 쓰는 사람은 솔직히 이것도 10%가 채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만약에 보고 있으면 댓글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뭐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뭐 TV조선이든 뭐 JTBC든 그러면 댓글 쭉 올라가잖아요.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진짜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솔직히 10%도 안 돼요. 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되는 동안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습니다. 근데 한 10분이나 5분에서 10분 정도 쭉 보고 있으면 시청자 수가 10,000명 정도 되더라도 실제로 댓글을 그나마 좀 자주 동참해서 쓰는 사람은 100명 안쪽이에요. 100명 안쪽. 그러니까 1%가 안 된다는 얘기지. 1%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윤원인장 막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런 허점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댓글 조작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댓글 조작을 왜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 기사 내용 볼 시간 없거든. 제목만 딱 보고 바로 댓글. 그럼 대부분 공감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1위부터 한 4, 50위 정도까지만 조작을 해놓으면 일반 사람들 다 넘어온다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새끼들이 공병훈이 아니면 저 강용석이니 뭐 이상한 뭐 황장수 변희재 뭐 이런 쓰레기들이 그게 진짜 극도로 좁은 우물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극도로 좁은 우물 중에서도 그 더 좁은 우물인데 이렇게 댓글로 호응해주고 하는, 물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세연이나 이런 잘 나갈 때 그런 데 보면은 이거보다는 좀 많죠. 댓글 다는 사람들이. 그쪽은 좀 더 이제 저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집단화되어 있는 좀 더 맹신화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가세연이나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보고 있다. 그럼 댓글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5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 내외예요. 1% 내외. 실질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여기에 강용석이도 그렇고 뭐 황장수 같은 놈도 그렇고 다들 이거 보고 일부가 극히 일부가 자기를 물고 빠니까 진짜 자기가 무슨 그 신이라도 됐냐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형 같은 그리고 서울의 소리 같은 또 열린공감 TV 같은 결국에는 쪼개지잖아. 왜냐? 자기들이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왔거든. 그렇게 방송을 해왔거든.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내가 떳떳하게 그래도 최대한 나는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쪼개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권이 달 걸려있고 진실하게 방송을 못하고 그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망고불변의 진리라니까.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참 깝깝한 현실이죠. 그리고 김종인, 박지원 나이를 찾아보니까 일단 둘 다 80은 넘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 속에 들어가야 될 날이 얼마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 둘이가 관종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아니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토끼 형이 황홀경에 빠져있다 이 얘기가 참 그러면서 뭐 쓴소리 할 사람 한동훈뿐 아니 그러니까 이 다드평이마도 항상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보면 지금 특히 정치하는 놈들이고 뭐고 간에 한동훈이는 다 무서워해요. 이준석이도 그렇고 뭐 권성동이도 그렇고 한동훈이는 진짜 모든 언론이고 그 다 무서워해. 김정인도 봐요. 쓴소리 할 사람 한동훈뿐이고 베리 순간 잡을 거다. 그런데 다 우리 토끼 형은 진짜 조밥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다대병원 통할 때도 어떻게 이 둘이 한동훈이하고 우리 토끼 형이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판단이 설 수 있는지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는 한 몸이라니까. 한 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에서 한동훈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 토끼 형인데 아니 지금 그 상황을 보고도 모르나? 아니 우리 토끼 형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을 무서워하면서 대통령을 안 무서워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안 무서워해. 도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신기하다니까. 한동훈이가 무서운데 우리 토끼 형은 이준석이도 보세요. 한동훈이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제 그 뭡니까 오찬에서도 짝다리 짚고 한 손으로 악수하고 몽개도 안 한대요. 아니 나 이 진짜 그래서 이 새끼 진짜 날려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곧 뭐 2주 후에 윤리위가 개최된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토끼 형이 뭐 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 잘라라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뭐 그래 자른다고 해봐야 뭐 남아있는 새끼들이나 뭐 제대로 된 놈들이에요. 어차피 다 똑같은 새끼들인데. 아니 언제 저기 우리 토끼 형을 진심으로 도와준 놈이 있냐고. 다 태클만 그렇지. 단지 이준석이가 좀 더 심했다는 것 뿐이고. 근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라니까. 뭐 저 뭡니까 후보 시절이면 당연히 막 이 붕괴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대통령이고 내각도 다 꾸려졌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굳이 그래 뭐 이준석을 치낼 필요가 있나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그 어차피 저기 다 쓰레기들이니까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놔두고 막 분탕질 치게 그냥 막 그래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이번에도 보세요. 그 뭐야 그 무슨 민들레인가 만든다고 하니까 이준석이 권성동이 지랄해가지고 장재원이는 이제 그럼 빠지겠다고 했다죠. 그런 상황인데 아니 우리 토끼 형한테 뭐 도움되는 놈이 누가 있어요? 단 한 놈도 없지. 그나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장재원이가 조금 힘을 실어줄 수는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또 쫓긴 하잖아. 뭐 이 상황에서 뭐 늘어죽을. 응? 뭐야? 어이씨. 아 이게? 아무튼 지금 상황도 보면 어차피 그래 이준석이 짜르나 마나 상황 뭐 그 나아지거나 할 게 없어요. 그냥 개판 치는 거 더 심하게 보여주려면 이준석이 납두고 저것들끼리 물고 뜨고 씹고 씹어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걸 더 심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작전이 그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안 잘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이 뭐 황홀경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우리 토끼 형 황홀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닌데 정말 그냥 이 새끼는 또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우리 토끼 형 엑스파일도 있다고 참 이런 새끼가 국가정보원 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쓰레기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발 딛고 숨 쉬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요. 제정신 가진 놈이 진짜 없다니까. 곧 관에 들어가야 될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막말로 이런 것들이 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놈들입니까? 우리나라에 정치 원로라고 좀 명함 내미는 새끼들 중에 정말 진짜 정치 원로가 있어요?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지금 뭐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온갖 쓰레기들 다 끌어내죠. 이재호 부르다가 얘기하고 무슨 패널 나오는 것들도 다 죄다 빨갱이 아니면 준 빨갱이 새끼들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해관이라고 하는 놈들 천하람이니 뭐 장해찬이니 뭐 또 뭐 김 뭡니까 그 김민영이 저 대변인인가 한다는 새끼 그런 새끼 뭐 정미경이
뭐 정오기미,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만 부르다가 맨날 뭐 빨갱이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시덥잖은 소리나 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참 그리고 이거는 JTBC인데 이 뭐 이명박이 이제 그 사면 관련해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목이 이래요. 다스 수사해가지고 구속시켰는데 4년 뒤에 직접 사면.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구속했는데 대통령이 돼서 사면하면 아이러니고 자기 부정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진짜 JTBC 그러니까 홍석현이 이 새끼도 학교를 가긴 가야 돼요. 얘들 잡아놓는 거는 뭐 솔직히 지금 그 금융범죄 수사단 다 꾸려지고 그 금감원장도 또 저기 전문가가 갔으니까 수사하는 것 중에서 어디선가 분명히 방가 김가 홍가 걸려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이게 미쳐 날뛰는 거고 본능적으로 자기들도 아 씨발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거 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눈치는 줬도 없는 거죠.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있을 때도 지지 못했는데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내각 구성이 거의 완료됐는데 모든 지금 이 행정부를 지금 장악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마 머지않아서 줄줄이 포토라인에서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김정은한테는 뭐 위원장 깍듯이 붙여요. 근데 아니 이거 이명박한테도 이명박 씨라고 하더라고. 전두환 씨, 이명박 씨, 김정은 위원장. 와 진짜 뼛속까지 빨갱이라는 거죠, 빨갱이. 근데 뭐 그렇게 멀지 않았어. 철퇴를 맞을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청소가 다 돼야지.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